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경선 일정 연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반발에 따른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엑스파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작정치 시작이라며 엑스파일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공식 언급을 자제했고 윤 전 총장 측은 무대응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치권이 공론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의장은 권력 분산으로 국민 통합에 물꼬를 트자면서 여야가 합의하면 내년 상반기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86그룹에서 강제형으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함께 차기 대선 출마 배경과 경선 필승 전략 등 향후 계획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경선 연기 여부를 두고 대권 주자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된 9월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과 코로나 상황, 경선 흥행을 감안해서 늦춰야 한다는 연기론이 팽팽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최고위에서 결론을 낼 방침인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9명 중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6명은 경선 연기를,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3명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연기론이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원칙론에는 여권 내 지지율 1위인 이 지사와 최근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박용진 의원, 친문 지지를 받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있어 세대결은 팽팽한 상황입니다. 연기론 측 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선이 흥행하기 힘들고 국민의힘보다 2개월 먼저 후보를 결정하는 것도 불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광재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경선 연기를 주장했고 이낙연 전 대표 측도 경선 시기 조율이 필요하다는 권리당원 서명자 수가 이틀 만에 2만 명을 넘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당원 당규의 원칙대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일찍 대선 후보를 결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입법 성과를 보이고 화합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당원 해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당원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경선 일정을 바꿀 수 있게 돼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해당된다 안 된다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의원총회가 경선 연기 논란의 분수령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논란 때처럼 의총에서 찬반 토론을 벌일 예정이고 이후 최고위에서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 충정이 있을 것이니까 서로 22일 날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표출이 되면 그게 갈등의 격화로 가지 않고 잘 저희 지도부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고위 내에서도 찬반이 갈려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당무위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도부와 소속 시도지사, 시도당 위원장까지 100명 이하로 구성된 당무위가 열리면 표결을 앞두고 세력 대결이 불가피하고 계파 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최고위나 당무위에서 경선 일정을 확정할 방침인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불복에 따른 반발이 예상돼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엄호에 적극 나선 가운데 윤 전 총장은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진영 정치평론가의 엑스파일을 입수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 선택을 받기 힘들겠다고 한 SNS 글이 발단이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엑스파일 내용은 배우자와 처가 관련 의혹 등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의혹들이 대부분으로 별거 아니라는 의견과 구체적인 팩트가 있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여권은 엑스파일의 청문회 의혹이 상당수라는 점을 들며 야당에서 흘러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는 대부분 야당의 자료가 간 거죠. 예. 뭐 부인에 대한 거든 아니면 장모에 대한 거든 본인에 대한 거든. 그러면 정보의 취합이 오히려 야당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반면 야권에선 엑스파일을 여당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일제히 윤 전 총장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용 없이 회자되는 엑스파일은 피로감과 짜증만 유발할 뿐이라며 문제가 있었다면 여당에서 이미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언급되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입당을 해야 난관에 빠진 윤 전 총장을 도울 수 있다며 조속한 입당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공작 정치의 신호탄이라며 엑스파일을 언급했던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향해 사실이라면 파일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엑스파일을 언급한 송 대표는 여당과 자신이 갖고 있는 파일을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송 대표가 공개한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있으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엑스파일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무대응 기조를 이어갔는데 정치 참여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27일 윤 전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국민 통합 시대에 맞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에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박 의장은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내년 상반기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동길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개헌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새 헌법에 담을 내용으로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과도한 권력 분산과 새 시대 정신인 사회적 기본권과 지방분권, 기후 변화를 꼽았습니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세대 간, 계층 간 대타협의 기틀을 마련합시다.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개헌 결단과 함께 여론 공론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개헌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헌안이 만들어져 있다며 이제 개헌은 여야 지도부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가 하루빨리 협상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당은 그동안 180석을 이유로 야당에게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독주하지 않았는지 하는 따가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들어야 하고요. 야당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이 약자라고 생각할까 하는 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또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 권한 조정 등 법사위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 밖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선출에 대해서는 한국 정당사의 역대급 사건이라며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자 새로워져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 문제가 국회 문체위에서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건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동희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외교부와의 공조도 필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외교부가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체육도 체육이지만 여러 가지 그 국가 간의 어떤 전략적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도뿐만 아니라 러시아 쿠릴 열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제 공조를 통해 일본의 무리한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 세계 102명의 IOC 위원들과 연대를 하셔서 정치적 중립과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시도를 무력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예, 동의하고요. 전번 주에 또 도종환 위원장님께서 또 회의를 부처하고 저희하고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IOC 위원장님을 방문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제가 모색을 하고 있고. 이모경 의원은 IOC 위원인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에게도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촉구했고 이 회장은 중국과 협력해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가 표시되지 않은 IOC 평창 동계올림픽 합의문에 우리 측 협상단이 서명한 것이 이번 논란의 빌미를 준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합의 서명한 그 전적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이런 다시 망발을 재차할 때 굉장히 항의하시기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질책에 황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밖에 황희 문체부 장관은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방안에 대해 남북 정상이 공동 유치에 합의한 이후 움직임이 전혀 없다며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광주에서 열고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성지인 광주가 경제 첨단 산업 분야도 선도하는 AI 시대 광주가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 광주 간 달빛철도 구축 지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는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사고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며 행정관청의 잘잘못과 불법 하도급 등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자진해서 탈당기를 낸 윤재갑 의원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윤 의원의 경우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탈당했다며 윤 의원의 선당 후사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 출당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례대표인 두 의원은 출당 조치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대표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4.7 재보선을 유발한 이후에도 민주당은 잊을만 하면 성비위 사건을 저질렀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놓은 민주당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민주당 소속 경기도 한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지역위원장은 즉각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지능형 국회 구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그동안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오던 국회 상임위 회의 영상 자막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AI가 대신하게 하는 협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가능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정보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지능형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여야 대선 움직임 관련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선 일정을 이제 연기할 건지 이제 아닐 것인지 두고 당내 갈등이 이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원 당규의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한 그런 규정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 민주당 당원 88조 2항을 보면 있는데요.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대선일 180일 전에 최종 후보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외 조항이 있죠.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대선일 180일 전, 그러니까 이제 9월 9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당무위 의결로
연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예외 조항을 두고 경선 연기를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이렇게 해석이 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네, 그 상당한 사유라는 게 이제 어떤 상황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달리 해석을 이제 유불리에 따라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석을 어쨌든 달리하고 있는 거죠. 그 상당한 사유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서로 각자 유리하게 이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건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사유 그리고 또 당무의 의결사항 이 부분에서 지금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먼저 이 상당한 사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이낙연계 정세균계 의원들은 코로나 국난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국민과 함께 축제장이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 시국에선 사회적 거리 등으로 그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 국민적 관심을 모아서 대선 흥행을 위해서 경선 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경선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이재명계 의원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제 상당한 사유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선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거운 사안일 때 성립을 한다는 건데 또 지난해 8월 그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을 정해놓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걸 손바닥 뒤집듯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이낙연 정세균계 의원들은 경선 연기는 당무의 의결 사항이지 당원은 바꾸는 게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의원들 요구로 내일 이제 의원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의총이 경선 연기 문제를 결론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워낙 찬반 의견이 팽팽한 데다가 내일 의총은 당내 의견을 듣는 자리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의총을 마친 뒤에 다시 최고위를 열어서 경선 일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이 결정의 키는 아무래도 이제 송영길 대표가 쥐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이 송 대표의 입장을 보면 대선 후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연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그 9월 9일 일정에 맞춰서 경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냐 하는 관측이 우세하고요. 하지만 이제 어느 쪽으로 좀 결정이 나든 간에 송 대표 이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경선 일정대로 그대로 이제 진행될 것 같다는 이제 관측이 좀 우세한 상황이군요. 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엑스파일 주말 동안에 뭐 시끌시끌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엑스파일 아직 이 명확한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 이제 보도된 거를 보면 이 엑스파일에 담긴 내용이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A4 용지 2장 분량의 간단한 제목 정리 수준, 또 다른 하나는 세부 내용이 작성된 그 20장 분량의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엑스파일에는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졌던 의혹들이라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무마 의혹, 그리고 처가 의혹 등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엑스파일 논란의 이 여권 입장에서는 그 윤 전 총장을 흔들 수 있는 히든 파일이 너무 빨리 공개돼 이 윤 전 총장 공세에 개입해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 아니냐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주말에 이제 또 그 여론조사를 하니까 이 영향을 이제 뭐 받았는지 뭐 지지율이 조금 이제 하락한 그런 조사 결과도 이제 나왔던데요. 어쨌든 이런 윤 전 총장에게는 이런 악재 속에서도 대권 도전 선언을 27일쯤에 할 거라는 그런 관측이 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원체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정해지는 대로 공지를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좀 구체적인 날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제 그 장해찬 시상평론가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27일에 한다. 또 기자들과 대본 없이 질문지 없이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다라고 전했는데 하지만 또 반면에 시기가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네. 그 불법 요양급여 수급 혐의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다음 달 2일 1심 그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윤 전 총장이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나서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전 총장 말고 또 야권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대권 주자가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월성 원전 1호기 그 경제성 감사 문제로 이 정부 여당과 대립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인데 네. 지난주 국회 그 법사위에 이제 출석을 해서 대선 출마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는데 이제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빠르면 이달 중에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최 원장도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야 할 이 헌법기관장이 정치 참여 논란이 예상돼 그 사퇴 후에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야권이 최 원장을 주목하는 이유, 바로 스토리가 있는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 원장은 그 보수의 텃밭인 부울경 출신인데다 고등학교 시절 소아마비를 앓던 친구를 업어 등하교를 시키고 사법고시까지 함께 합격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또 이남 이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 두 아들은 입양해 키웠습니다. 다만 이 낮은 인지도가 좀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어쨌든 이 윤 전 총장과 함께 최 원장의 등판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야권의 대선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대선이 이제 뭐 8개월 이상 남았는데 벌써 이 대선의 계절이 온 게 아닌가, 뉴스를 이제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민주당 경선 연기 갈등, 또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 최재형 야권 대선 주자로 부상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하게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2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고심 끝에 깃발 들기로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고 끝에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추 전 장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오랜 고심 끝에 결심을 했다며 사람이 높은 세상을 향한 깃발을 높게 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의 대권 도전을 놓고 여권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는 후보들이 좀 많은 게 좋다고 봐요. 그래야 당원들이나 국민의 선택권도 넓어지고 최고의 후보가 선택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보다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죠. 그러나 또 추미애 장관님이 출마하시는 거를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 추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론 변질성 발언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 전 총리는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제대로 검증이 시작된다며 추 전 장관도 검증에 대한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맷집을 키워준 추윤 갈등을 끄집어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스스로 컸다기보다는 우리 쪽에서 키워준 측면이 있다며 추 전 장관의 등장으로 또다시 윤 전 총장이 반사 이득을 얻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전 장관의 공식 합류로 여권 대선 레이스의 경쟁도 가열될 전망인데요. 윤석열 저격수로 통했던 추 전 장관의 등판, 여권은 물론 야권의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전쟁 같은 합당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시 당명 변경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새 당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굳이 당명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무엇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명 교체 요구만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합당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실무협상팀 단장은 오늘 원칙 있는 합당을 잘 구현해주는 건 당연히 새로운 당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디 협상팀은 이준석 대표가 반응했던 것처럼 처음 듣는 이야기라거나 새로운 당명이 무리한 요구 아니냐는 모르쇠 태도를 보이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식당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간판을 내리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권은희 의원이 안철수 대표와 어느 정도의 교감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안철수 대표와 논의했던 그 통합의 정신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발언들을 실무 측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모두 조속한 합당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그 과정에선 벌써부터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양당이 최근 실무 협상단을 구성해서 합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당명 변경이라는 변수가 등장함에 따라서 양당의 합당은 장기전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국민이 합당의 과정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지 않게,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게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합당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합당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된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과연 전쟁 같은 합당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호 공식 활동과 동시에 빼곡한 한 주를 보냈는데요. 당 지지율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팎의 악재로 흔들리면서 윤석열발 리스크 관련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가 이제 출범한 지 이제 공식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의원님께서도 이제 수석 대변인을 맡으신 지 이제 같은 기간 정도가 됐습니다.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것 같고 또 전쟁 같은 그런 일주일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주간 행보 어디에 방점을 찍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키워드는 혁신과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임기 시작한 첫날 대부분은 이제 역사상 전 대통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서울 현충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우리 천안함 희생 장병과 제2연평해전 전사자가 안장되어 있는 대전 현충원을 방문했고요. 또 안타깝게 광주의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 유가족들이 계신 곳에 이제 또 합동 분향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첫 행보가 충청도와 또 호남 지역이었고 또 호남에 갔을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빠른 시일 내에 호남을 다시 방문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호남을 방문해서 우리가 이제 5.18 관련해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과거가 아니라 호남의 미래와 호남의 경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들을 내어놓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 금요일 날 저희가 방문한 것이 이제 새만금 사업 현장, 또 군산형 일자리 기업들 방문을 하고 또 국가수소산업단지,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해서 호남의 새로운 미래를 고민하는 어떤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또 파격적인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이 영남당이라는 인식, 또 50대, 60대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당이었다면 이번에 호남 행보를 통해서 또 국민들께서 새로운 인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는 저희가 강남역에서 태영호 의원님께서 청년들과 소통하는 청년 배틀 행사를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격려차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청년들과 1대1 토론 배틀을 했었습니다. 네. 현장에 저희가 방역 때문에 좀 이제 집계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유동인구 또 지나가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분들까지 하면 한 200~300명 이상이 현장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1대1 토론을 하는데 정말 청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 결혼, 출산, 그리고 사회 공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1대1 토론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어필하는 정당으로 저희가 이미지를 확실히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훈훈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리스크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입당바로 전해졌던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이 돌연 사퇴를 하면서 이거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이 한 배를 타기가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동훈 대변인께서 왜 그만두셨는지는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 측의 인사들에게 정확하게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추측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와 우리 최고위원들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지금 그렇게 밖에 계신 것보다 이렇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시면 이 조직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저희 제1야당에 들어오셔서 안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저희는 저희 당으로 합당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것이 또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윤석열 엑스파일이 주말 동안 이제 많은 뉴스를 이제 또 장식을 했는데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지난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공격수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이었거든요. 현재는 이제 좀 엄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입장이 좀 이제 바뀌었는데 윤석열 엑스파일 관련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당의 입장이 어떤 것이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것인지 또 윤석열 리스크에 대한 의견은 어떤 건지 몇 가지 압축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에 엑스파일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이나 저희도 이 걱정의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엑스파일이 실제 존재하는지 저희는 본 사람이 없고요. 우리 당 내에서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들도 작년 국감장에서 다 지적이 됐었던 내용이라는 얘기들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이 정권이 얼마나 윤석열 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각종 국민들이 느낄 때 이게 박해라고 느낄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엑스파일이라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내용이었다면 과연 윤석열 총장이 이때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다시 해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 엑스파일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나 아니면 얘기는 있지만 그것이 별로 아주 어떤 리스키한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민주당 측에서 이 파일을 갖고 계시다면 공개하셔서 검증받도록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면 형사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면 또 개인이 그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실체도 없으면서 말만 하는 것은 이것은 과거 했던 행태와 같은 정치 공작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좀 늦었지만 그 수석 대변인직 맡게 된 것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통합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여권의 잠룡들이 하나둘 링에 오르면서 대선 레이스 분위기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경선 연기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홍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대선 연기파이자 원조 친노로 일찌감치 대선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3선의 이광재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그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하고 화상 인터뷰 지켜보셨죠? 네. 그 주말 동안에 많은 그 뉴스를 장식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엑스파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엑스파일에 관심 없습니다. 아, 관심 없습니까? 네, 관심 없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국가 경영 파일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아하. 택시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그 파일을 빨리 보고 싶고요. 결국은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 결국은 경제와 외교가 한 80%쯤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의 유승민 의원이나 원희룡 지사가
저는 윤석열 총장보다 국가 경영에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한 달 전에 일찌감치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드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지 또 이광재 의원님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G7에서 G5, G3로 도전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이게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창업 국가를 통해서 일자리의 기회가 있는 나라, 그다음에 재정혁명을 통해서 평생 복지 국가가 있는 나라, 분열된 나라를 통합의 나라로,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미국, 중국에서 살아남고 위대해지는 외교력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 지지율이요. 뭐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닙니다. 점차 오를 테지만요. 이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한 10년간 정치 생활을 안 하다 왔잖아요. 네. 근데 현재 2.5%면 높은 거죠. 뭐. 네. 네. 근데 결국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이재명 지사와 이광재의 불꽃 튀는 50대의 대결이 벌어질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에 강하고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장이라는 담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중도와 중산층이라는 부분에 강점이 있고 이재명 지사는 전통적인 지지층에 강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번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될 것이고 저는 비슷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러면서 불꽃 튀는 경쟁을 할 예정입니다. 여권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 의원님의 양자 대결로 이제 압축될 지금 거라는 민주당 그런... 경선이 별로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네. 이준석의 변화가 있으면 민주당도 변화가 있겠죠. 네. 근데 결국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정치는 50대에 하는 거라고. 저는 청년 세대와 그 노후 세대를 연결하는 게 결국은 50대고 축구도 우리가 미들 파워가 강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입고 오신 의상도요. 굉장히 좀 캐주얼하고 젊은 느낌을 좀 주는데요. 네, 이 옷 입고 축구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 광재형으로 불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청년들에게 광재형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릴 뭔가 승부처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많이 배워야죠. 저도 보좌관들을 뽑을 때 저보다 다 20살 아래인 20대, 30대, 40대 초반을 뽑았거든요. 근데 저는 부족한 게 많죠.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젊은 세대에게 뭐를 해주겠다고 얘기 안 할 겁니다. 네.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되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함께 만들고 우리가 또 연세 드신 분은 우리가 모셔야 젊은 세대들이 더 박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저는 꿈을 함께 가지고 가자. 그리고 귀가 2개고 입이 1개잖아요. 지금은 제가 젊은 세대한테 많이 들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젊은 이야기들 많이 이제 경청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여권의 이제 주자로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97세대 박용진 의원이 있고 또 이제 곧 출사표를 던질 거로 보이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정세균 총리도 있고 이낙연 전 총리도 있고 이렇게 이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여권의 대선 후보들 어떻게 평가하시고 다 어떻게 훌륭하신 분들이죠. 뭐. 네. 그리고 제가 배워야 될 점들이 다 있고요.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에 눈을 떴다는 점이 장점이고 우리 또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요. 다 모두가 조금씩 장점이 모여야 또 위대한 경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대선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선에 이겨내려면 결국은 20, 30대의 미래지향성을 누가 갖고 있느냐. 또 하나는 중산층, 중소도시, 그다음에 우리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우리가 중도를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강점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강점이 있지 않을까요? 20, 30대 젊은 표심에 가장 우위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건데 네. 제가 스마트워치 특허를 낸다거나 특히 기술혁명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와이퍼도 들고 나오잖아요. 네. 저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기술 경쟁에 기초한 창업 국가라는 게 일자리를 만든다.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이재명 지사의 이제 대표 브랜드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이제 좀 그 반대 입장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한 언론에서는 뭐 1위 후보에 대한 뭐 견제냐 뭐 이런 이제 그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거하면서 일체 네거티브를 안 하는 선거를 계속해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실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 뭔가 일자리가 줄어들 거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시범적인 실시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일정한 계층을 하든지 아니면 인구 소멸 지역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좋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고 저는 그건 장점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발견했다면 저는 일단 실험을 해보자. 그리고 저는 결국 국가가 해야 될 거는 애들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집값을 낮춰줘야지 우리가 1년에 50만 원 줘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결국은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줄일 건가가 제가 집중적인 노력하는 거고 또 하나는 디지털 시대의 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두 분도 계시겠지만은 포인트 마일리지를 얼마 갖고 있는지 모르시죠? 네. 네. 우리가 확인 안 1년에 했습니다. 포인트 마일리지가 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이 20조 원이 넘거든요. 오. 그러면 5천만 국민한테 거의 4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2월 달에 그 카드사가 갖고 있는 포인트를 나눠준 게 근 2조 5천억을 나눠주니까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전 디지털 시대의 소득을 저는 더 많이 연구하려고 하고 가처분 소득을 연구하려고 하고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부분은 문제의식이 좋으니까 실험을 해보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받아들일 때 그래야 멋진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연기 결론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의원께서 대표적인 경선 연기파시잖아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져가지고 국민들한테 엄청 혼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반성문을 쓰고 있어! 라고 하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축구하면 혼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부동산 문제와 그렇죠. 네. 내로남불이라는 민주당의 혁신적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은 사실 대선보다는 백신이 언제 끝나냐. 우리가 언제 이걸 마스크를 벗고 내가 가게 문을 다시 열 건가가 관심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백신이 1차 접종이 완료되는 9월 말 정도 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여러분 저희 이제 드디어 마스크 벗고 사실 수 있거든요. 열심히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경선을 시작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고 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11월 달하고 비슷비슷하면 저는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네. 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대선 경선 기획단 윤곽이 드러난 상태인데요. 남은 공동단장 한 명은 파격적인 젊은 피가 수혈될 거란 그런 이야기가 솔솔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아마 박용진 의원하고 거의 또래일 텐데 저는 우리 강병원 의원, 그다음에 강훈식 의원,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 아마 이런 분들이 아마 70년대 초반생으로 또 민주당을 이끌어 갈 거라고 보는데요. 그보다 훨씬 젊은 세대에서 좀 민간에서 와서 좀 새롭고 좀 파격적인 좀 멋진 자극을 민주당에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6말 7초, 그 6월 말 7월 초에 이제 본격 등판할 거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여야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해서 이제 제3지대에서 뭐 등판하고 뭐 국힘 이번 입당을 하지 않을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설들이 뭐 일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와 또 윤 전 총장 발걸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 총장이 스스로 알아서 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윤 총장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외로운 들판에 서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자신이 있으면 국내힘을 안 가는 게 본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결국은 그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이죠. 저는 엑스파일이고 뭔가 다 구태라고 봅니다. 결국은 국정 경영의 파일이죠. 비전이라고 봅니다. 네, 엑스파일에는 별로 이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예, 뭐 재차 말씀하셨는데요. 정치가 우리가 좀 다 같은 나라 국민이잖아요.
근데 좀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좀 승부하고 정정당당하게 대결하고 상대라도 좋은 건 있으면 받아들이고 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빨리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그 파일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 이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니까 쌓아두시는 모양이죠. 저는 안 쌓아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외에 현재 야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여러 후보가 있습니다만 아까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말씀하셨고 어떤 야권 대선 후보들을 좀 이렇게 주시하고 계신가요? 저는 유승민 의원하고 원희룡 지사를 주목합니다. 제가 청와대도 있어보고 도지사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봤잖아요. 네. 정말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 불면의 밤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결정해야 되고 이 머리를 빌려서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쓴다고 해도 알아야 지시를 하죠. 결국은 상당한 본인의 비전과 그리고 외교는 하루 이쯤에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인맥과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승민 의원은 경제에 좀 강점이 있으시고 네.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 부분에서 좀 대화하려고 여야가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젊은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원조 젊은 피시잖아요. 23살 당시에 노무현 의원 보좌관도 하셨고 38살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으셨죠. 과거와 지금 현재 상황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20년 만에 새로운 정치 세력 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년 전에 이인재 대세론이 거의 여의도를 휩쓸었거든요. 네. 다 글로 쏠려갔죠. 1%인 노무현 후보에 몇 사람만 지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낡은 정치를 청산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하고 나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50살에 문재인 민정수석, 52살에 이해찬 총리, 38살 이광재 국정상황실장, 40대 초반에 유시민 장관, 강금실 장관, 이창동 장관이 등장했죠. 지금 그때 청와대에 있었던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20년 동안 한국 정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는 IT를 주도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네이버나 다음이나 NC소프트가 생겼죠. DJ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근데 지금은 사람 중심의 디지털 그린 시대가 오게 되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야죠. 그래야 새로운 경제가 앞으로 나가는 거로 보는데 이제 20년 만에 새로운 과거 정치를 탈탈 털고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또 여의도 문법 깨기다, 파격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의견 하나 좀 주시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치의 불신에서 결국은 시작된 건데 기존 정치의 불신이 뭘까요? 결국은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든지 두 번째로는 말하고 행동하고가 다른 거잖아요. 또 하나는 유능하지 않은 거고. 그렇다면 저는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미지 정치만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여태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일자리 대책이 뭐냐? 부동산 대책이 뭐냐? 라고 하는 구체적인 국민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얘기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인데요. 저희가 이 재래시장을 가시죠. 가서 이렇게 해서 이 사진을 좀 찍고시 그러면 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몸을 쓰지 말고 머리를 쓰라고 그랬지. 재래시장에 가면은 그게 나한테 표가 되지만 그분들한테 도대체 생계에 무슨 도움이 되나. 몸을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라. 이미지의 정치를 그만하라니까. 그러면서 저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축구 선수가 암만 노래를 잘해봐야 연봉이 올라가지 않는다. 정치는 정치인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저는 이준석 대표가 여야 협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문제든 우리 정말 신음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 문제에 정말 머리를 같이 맞대고 같이 노력하는 그런 진실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님 이제 출연하신다고 그래서 인터넷 이제 프로필 검색을 했더니 65년생이시더라고요. 우리 나이로 이제 57이신데 노무현 정권 2002, 2003년
했을 그 무렵에 나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도 좀 비슷한 30대 중후반의 그런 나이셨네요. 네. 이준석 바람이 이제 불면서 여당의 뭐 86세대 그룹, 뭐 용태론도 지금 안에서 일고 있고 또 안에서도 이제 찬반이 이제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또 그런 시대 교체, 세대 교체 뭐 그런 이야기를 또 이제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의원님도 86 그룹에 또 뭐 그 한 당연하죠. 저도 그 한 명이시잖아요. 반성의 대상자죠.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결국은 제가 10년 동안 바깥에 있었는데 바깥의 세상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여의도 시계는 느립니다. 우리가 봉준호 감독도 우리 학교 다닐 때 같은 학생 운동을 했는데 근본적인 자기 혁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장르를 만들었잖아요. 같은 586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운동권 생각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갖고 자기 혁신을 부단히 하느냐에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운동권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운동권 플러스 그 열정 플러스 결국은 미래를 시대를 이겨내는 감각과 정신 그것을 함께 할 때 결국은 우리는 후배들한테 떳떳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필요한 거는 사실은 청년 세대를 과감하게 발탁하는 거죠. 과거 삼김 씨가 굉장한 발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마 대량 수혈이 불가피하다. 그래야 젊은 세대는 희망을 가지고 기회를 만들고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 노년 세대들이 좀 편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60점이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공통 원인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 바로 야권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바로 의원께서 하신 말입니다. 이 소신 발언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오류가 생기면 오류를 빨리 고치는 것이 저는 가장 용기 있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죠. 그건 맞는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최저임금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너무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시절보다도 더 많이 못 올린 게 있고요. 주 52시간 문제도 우리가 외국인이라든지 연구직 같은 경우는 좀 더 열린 사고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문제는 사실 제가 뼈저리게 생각하는데 저도 국회의원 되고 나서 한 40회 이상 세미나를 해봤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국토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수도권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가 노르웨이를 조사해 보니까요. 주택의 보급률이 180% 그리고 자가주택률이 80%입니다. 우리가 보급률이 104%고 60%입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도 119%에 70%입니다. 저는 이제 옥탑방이나 반지하 이런 건 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저는 더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릴 테니까 대답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현 정부에 대한 그런 소신 발언이 어떻게 보면 그 친문 또 이제 적극 지지층에 또 반발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계신데 그런 면은 좀 우려는 안 되십니까? 제가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고 이 나라를 바꾸려고 나온 거 아닌가요? 결국은 우리가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조직, 오류가 생기면 빨리 고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능함. 저 그것을 가질 때가 필요하고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해야 우리가 함께 그래도 더 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비판은 받겠죠. 그리고 욕도 먹죠. 그러나 우리가 오류가 생겼으면은 변하는 용기도 같이 가져야 우리는 정치가 앞으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할 말은 욕을 먹더라도 용기를 갖고 소신 발언을 하겠다. 뭐 그렇게 그렇죠. 정치는 결국은 그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오류가 있으면 고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대선 출마의 배경 그리고 경선 필승 전략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여쭐게요. 대선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서 광재형의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지지도가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인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 경영을 누가 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가 경영은 일자리를 누가 만들 것인가, 평생 복지를 누가 만들 것인가, 이 분열된 나라를 통합으로 누가 이끌 것인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간섭이 아니고 박수 속에서 위대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누가 만들 것인지 과제 중심으로 국가의 미래를 보고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향후 계획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27도, 광주는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뉴스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회니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